국내 대산단지에 이미 대규모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해외 어딘가에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 시점에서 국내에 더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가설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해외는 해외대로 최근에 투자를 했거나 또는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가설로 설명하면 되겠죠. 이번 산업 스터디로 롯데케미컬 대산단지에 투자한 투자를 한 소재로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제목만 봐서 헤드라인만 봐서 가설을 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대산단지에 투자를 해 있다 돼 있고, 뭐 친환경 첨단 소재, 잠시만요. 네,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것만으로는 내용을 좀 유추하기 어려워서 그 서브 헤드라인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워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브 헤드라인을 보니까 배터리 전액 유기용매 공장, CCU 설비, EOA 증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이라고 돼 있어서 어 사실 여기서 뭐 CCU가 뭔지 EOA가 뭔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워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세운 가설이 첫 번째, 롯데케미컬은 스페셜티 제품군인 원료 사업 영역 기반을 확장하려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첨단 소재라고 돼 있었는데, 첨단 소재라고 하면 뭔가 일반적인 석유화학 제품보다는 조금 커머디티 제품의 성격보다는 스페셜티 제품군의 사업 기반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컬은 이제 좀 뒷받침하는 걸로 약간 신사업 진출 케이스 문제 풀듯이 커머디티 제품군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져서 이제 새롭게 스페셜티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데, 해외 수출 채널도 많아서 뭐 스페셜티 제품군을 판매할 채널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티 제품군 자체의 수요 산업이 성장할 것임을 예상해서 마켓의 어트랙티브니스와 피저빌리티를 모두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 위에 나와 있듯이 CCU 설비라는 게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장치인데, 어,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고 그다음 밑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ESG 경영 강화를 위해서 대산단지에 추가 자금을 투자했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롯데케미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처음에 막상 보고 몰랐던 단어가 첨단 소재, 배터리 전행 유기용매, CCU, EOA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첨단 소재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제 약간 커머디티 성격보다는 스페셜티 성격을 띠는, 예를 들면 석유화학 제품 중에 플라스틱 중에서도 뭐 특별히 열에 강하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히 좀 투명도가 높다던가 이런 스페셜티가 있는 제품들을 첨단 소재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컬 지금 보면은 기초 소재 사업부보다 첨단 소재 사업부가 사이즈가 더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 소재와 첨단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밑에 내려주시면, 이제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우리가 아는 이제 나프타 아니면 에테인 같은 것들을 크래킹해서 뭐 에틸렌, 프로필렌, 그 다음에 유분, 열분의 가솔린 등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뭐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듯이 합성 수지, 뭐 섬유 원료, 합성 고무 등의 제조 원료가 되고, 그 다음에 C4 열분의 가솔린도 어떤 제조 공장의 원료가 되는데, 저희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기초 소재라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딥다이브 해보진 않았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플라스틱의 원재료인데, 이제 고급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소재는 조금 예를 들면 내장재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급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소재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제품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나 ABS 같은 좀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고기능 합성 수지를 사용해서 자동차 헤드램프, 뭐 우리가 끼는 렌즈, 모바일 부품, 전기전자 제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장재 중에서 인조 대리석 아니면 아트월 같은 이런 좀 고급 제품들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서 이제 롯데케미컬이 최근 1년간 최근 1년부터 한 2025년까지
한다고 그 IR 자료에 써놓은 건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대상 부분 봤는데, 일단 제일 위에 HPC 프로젝트 보시면 이미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미 HPC 프로젝트에 4,160억 원, 이 현대오일뱅크랑 JV를 세워서 이 정도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온 게 밑에 세 가지, 이렇게 EV 배터리 전액 유기용매, DEOA 증설, 그 다음 CCU 설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선 HPC 프로젝트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단 HPC라는 거는 정유 부산물 기반 석유화학 공정인데, 원래는 이제 나프타를 이용해서, 나프타는 뭐냐면은 처음에 석유를 원유를 수입해 와서 끓이면은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경질유인데, 이렇게 경질유 기반 크래커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중질유,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애들도 크래킹을 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질유를 분해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정유회사 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랑 그 석유화학 회사 중 큰 회사인 그 롯데케미컬이 JV를 설립해서 총 3조 가량을 투자해서 HPC 공장을 건설했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전 세계에서 이제 탑3 탈황 중진류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탈황을 하는 거는 뭐 수소를 첨가해서 탈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은 나프타 대비 이제 20% 저렴하다는 것으로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생산 기술과 접목하면 이제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더 싼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 있게 그 기초 소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제 이 중질류라는 것은 벙커CU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아서 현대오일뱅크의 탈황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크래킹할 때 황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게 CCU 설비. 네, CCU 설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설비인데,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외부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뭐 드라이아이스나 용접로 가스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HPO라는 원료와 그 배합해서 나중에 나올 배터리용 전액 유기용매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CCU 설비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온 DEOA 증설은, 일단 EOA는 뭐냐면 에틸렌을 원료로 하고 콘크리트 감수제 원료가 되는 이제 물질인데, 이 감수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을 줄여준다 해서 콘크리트랑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물 사용량을 감수제를 넣으면 30%를 줄여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고 장거리 운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 원료가 에틸렌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HPO라고 고순도 산화에틸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DEOA 그 설비를 증설해서 이제 EOA 산업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EV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데,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기용매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건데, 밑으로 내려주시면 전해액은 또 이제 염이랑 용매랑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해액은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전류가 2차 전지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해주는 물질이 전해액이고, 이 전해액은 염, 용매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염은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면, 용매는 염을 잘 용해시켜서 리튬이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왜 아까 보였던 EC랑 DMC를 써야 하느냐? 그 이유는 뭐 유전상수가 높고 점도가 낮고 화학 반응성이 낮아서 이런 고기능 합성 수지를 써야 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좀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설이었던 롯데케미컬은 스페셜티 제품군의 원료 사업 영역 기반을 확장하려 한다. 이제 롯데케미컬이 커뮤니티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석화 제품, 석유화학 제품이 공급 과잉이다. 왜냐하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구매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설비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비는 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주시면 이제 2021년과 2022년에 보시면
그 중국이랑 뭐 동남아 이쪽에서 에틸렌 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국에서 에틸렌 설비를 증설하게 되면은 중국 국내 수요를 흡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내 수요가 되게 많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싼 값에 석화 제품을 만들게 되면 롯데케미컬의 대부분 거의 66%가 기초 석화 제품에 시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나프타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 에틸렌 나프타 스프레드도 지금 2022년 경에 거의 200 손익분기점 가까이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롯데케미컬은 이미 해외 수출 채널을 갖추고 있어서 스페셜티 제품군을 판매할 채널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롯데케미컬이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았는데, 미주부터 시작해서 유럽, 뭐 아시아, 그다음 중국까지 첨단 소재를 수출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셜티 제품군의 수요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첨단 소재의 주요 종류로는 그 PC, 폴리카보네이트랑 ABS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합성 수지들의 가격은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첨단 소재에 해당하는 그 물질들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봐서 공급에 비해서 지금 수요가 과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봤던 EV 전기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시장 또한 성장하면 고순도 EC나 DM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두 번째로 고층 빌딩, 교량, 댐 등 이제 대형 구조물 건설 증가하면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감수적 원료인 EOA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롯데케미컬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제산단지에 추가 자금을 투자했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로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Environment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CCU 설비, CCU 설비를 롯데케미컬에서 이번에 투자함으로써 2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액화 설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포집된 CO2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전해액 유기용매인 고순도 EC, DMC 원료로 투입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아이스나 반도체 세정액 원료도 남는 것은 외부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내려주시면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마다 결국에 그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자체적으로 포집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권도 덜 삼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측면에서도 서산시 대산읍에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소셜 임팩트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이 조사를 해주셨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설을, 네. 가설 수립을 좀 더, 샤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그냥 이렇게만 봐도 좀, 너무 당연하게 좀 가설 수립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검증이 오히려 팩트 게더링보다 검증이 더 쉬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저희, W라고 제가 그냥 칭할게요. W님과 같은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키워드들도 모르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이만한 정보 정도의 6천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면, 가설은 좀 더 컴프렌시브하게 보려면, 롯데케미칼이 국내 또는 해외에 플랜트 사업체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는데 굳이 국내에 더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가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국내 대산단지에 이미 대규모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해외 어딘가에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 시점에서 국내에 더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가설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해외는 해외대로 최근에 투자를 했거나 또는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가설로 설명하면 되겠죠. 국내에서 어떤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더티보다는 스페셜티를 위한 투자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스페셜티 제품군에서의 어떤 경쟁 전략은 한반도에서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어떤 열위 경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이게 말이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라는 어떤 그 사업장의 후보군,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커머더티의 플랜트를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한반도는 좀 불리한 위치죠. 네. 왜냐하면 석유화학 기준으로 보면 원재료를 수입해 와야 되죠. 또는 국내에 있는 정유사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납사나 또 다른 원재료, 그러니까 중질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질류로 크래킹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원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시장이 가깝지 않다. 그러니까 국내에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커머더티 제품에 대한 수요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가설, 그러니까 한국의 대산단지에 6천억을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석유화학 산업을 스페셜티 위주로 구성하겠다라는 가설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핵심의 그 DNA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조금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을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이제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얼마나 최대한 가까운 수요 업체에게 팔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제품들은 아무리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PC,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나 ABS까지 가더라도 또는 SAP, 이제 기저귀 같은데 흡수제의 그 원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꽤 스페셜티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 수만 있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가격 결정하는 거는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가져오느냐, 가까이서 가져오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가까운 업체에게 판매하느냐로 결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반도체처럼 되게 작은 제품인데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물량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은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바로 사서 성형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고무를 사와서 그걸 성형해서 뭔가 제조업체, 그 완성업체에게, 뭐 자동차 업체도 있을 거고 전자제품 업체도 있을 거고 많이 있겠죠.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중간재 생산 업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국내는, 한국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2차, 그러니까 제조 산업 중심에서 약간 정보 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 위주로 이제 재편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오는 원재료를 받아와서 그거를 다시 성형해서 최종 엔드 프로덕트로 만드는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더 많죠. 결국 그러면 플랜트를 인도나 중국에서 직접 이제 건설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근처 수요 업체에게 파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커머더티 제품군을 기준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근처에서 납사가 펑펑펑 이제 원재료가 엄청나게 싸게 공급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중동 동남아에서 원유 수입해 와서 그걸 납사로 크래킹해서 그 납사를 받아오는 거니까 이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한국의 커머더티 제품 기준으로 더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런 커머더티 성격을 조금 벗어나는,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어디든지
좀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 그 스페셜티 제품군의 원료 사업 영역 기반을 확장하려고 한다. 저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 말의 근거로 지금 두 번째 A에서 쓰고 있는 커머더티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힘들어졌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수급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 수요 업체 기준으로도 커머더티 제품군에서는 더 이상 근거리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 업체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 가설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정도의 얘기는 너무나 이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가보면 이제 롯데케미칼이 케미칼 산업의 특유의 약간 코모더티성의 어떤 사업 전략을 벗어나서 스페셜티 사업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군의 거의 모든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물류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 최소한 국내 플랜트는. 그죠?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그럼 코모더티 제품군은 안 하는 거냐? 그 제품군도 하겠죠. 근데 그 제품군이 어디서 많이 할까요? 새로 건설했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해외 플랜트 기준으로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해외 플랜트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를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이거나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의 어떤 산출물로 나오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등을 많이 사는 수요 업체들이 많이 포진한 업체, 국가, 위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수요 업체들이 많은 지역이 중국, 인도인 거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싸게 사올 수 있는 곳이 중동 또는 북미예요. 여기서 북미가 되게 특이한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북미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금 전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 원유 생산국 또는 수출국으로 이제 등극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납사도 싸게 또는 납사가 아닌 이제 그 내추럴 가스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에틸렌 크래커 ECC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유 또는 에틸렌이 굉장히 싼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롯데케미칼은 아마 그런 지역이 이미 플랜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품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위해서 국내 플랜트는 스페셜티 위주로 구성을 한 거죠.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플랜트가 점점 코모더티적으로는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스페셜티 위주로 플랜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얘기들이지만 이 정도의 가설은 아마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엣지 있게 들렸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ESG 관점은 되게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CCU라는 것 자체가 그 환경 규제는 이제 더 이상 규제로만 전제하지 않고 이게 비용으로 다 환산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감하고 또 판로 개척, 유럽이나 북미로 뭔가 팔리려고 하면 저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밑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플랜트여야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되고 대산단지에 이미 롯데케미칼은 큰 플랜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뭐 이런 소셜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정도인데 가설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 드리고 네.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HPC 이게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현대오일뱅크 그러니까 역시 석유화학 산업은 정유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밸류 체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원유가 있고 원유가 디벨롭돼서 이제 그 정유사로 넘어오면 정유사가 그거를 여러 단계의 석유 제품으로 크래킹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팔게 되죠. 자, 그 중에 나오는 게 납사고 납사를 가져다가 크래킹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케미칼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유사들이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크래킹 하던 거에서 조금 더 고도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국내 정유사들은
다른 경쟁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이게 원유 수입도 거리가 멀어서 좀 힘들고 판매할 때도 수출하면 또 거리가 있으니까 또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경쟁력 확보가 힘드니까 고도화를 많이 했어요. 그 고도화를 많이 하면 저 벙커 CU를 크래킹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유사나 롯데캠이나 둘 다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는 롯데캠은 납사 대신 싼 원재료를 가져와서 납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현대오일뱅크는 원래는 굉장히 저렴하게 팔려야 되는데 이게 납사의 한 20% 디스카운트 된 정도의 가격, 꽤 높은 가격에 팔리니까 둘 다 판로를 확보하고 또 저렴한 원재료를 확보하는 윈윈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둘 다 이제 3조를 투자하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왜 현대오일뱅크한테도 중요하냐면 S오일 같은 경우였나요? 특히 고도화를 했는데 고도화하고 나서 이 중진류 벙커CU 이쪽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고도화 설비를 그냥 놀려야 되는 거죠. 이게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팔릴지 불안정한 상태로 투자를 하면 이거 자체가 리스크죠. 계속해서 유틸라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만들면 팔리겠지라고 했다가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너무 많은 업체들이 고도화를 해버리면 사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고도화 설비에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냥 싸게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득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락인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자기들이 지분을 태워서 HPC 공장을 일단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설비에서 나오는 이 중진류를 이제 고도화한 그 프로덕트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캡티브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현대오일뱅크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롯데캠은 어쨌든 납사에 대한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전기차에서 시작된 건데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 자동차의 연료로 쓰는 이 휘발유 또는 경유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정유사들이 크래킹을 해서 원래는 원유를 크래킹한 다음에 그 납사로 만들거나 또는 납사를 많이 만들거나 휘발유와 경유를 많이 만들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점점 더 납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롯데캠 입장에서 좋았겠죠. 그 납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쿠션 더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정유사들이 수익성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연료에서 연료유를 판매해서 수익을 못 보게 되니까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산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된 정유 플랜트 옆에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납사 크래커가 같이 달아버리는 NCC를 같이 설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국내 현재 그 S오일도 아람코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람코에서 정유를 가져와서 그 원유를 가져와서 정유한 다음에 리파인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납사를 바로 제품화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롯데캠처럼 정유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케미칼 회사들이 납사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롯데캠도 이런 이제 투자들 이렇게 원료 확보를 좀 락인할 수 있는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게 됐죠. 네, 롯데캠과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LG캠의 경우에는 그런 납사 확보가 약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잘 수급하느냐가 이런 커머더티 제품 사업자에게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되죠. 원재료 얼마나 싸게 잘 공급받느냐, 그다음에 수요 업체들 가까이에서 얼마나 싸게 경쟁력 있게 판매하느냐. 결국 플랜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힘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은 수율 관리에 따라서 또는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확확 나죠. 그러니까 몇 나노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체는 다 그냥 도산해버리고 어떤 업체는 과정업체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케미칼 쪽은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아예 그 OX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에는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이제 차별화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넘어서는 경쟁력의 차이는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안정적으로 싸게 수급하느냐와 이 수요 업체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물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플랜트 자체로는 그렇게 뭐 차별화 못하지만 원재료 수급과 판매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고물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을 받아와서 그걸 다시 되파는 게 고물상의 요즘에는 뭐 그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업체들의 경쟁력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입지거든요. 그 고철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입점하는 게 키 석세스 팩터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물류비를 최소화하면서 수요처 확보를 하는 게 또 키 석세스 팩터겠죠.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보면 내부 프로세스가 거의 없이 이제 받아왔다가 정리해서 다시 넘겨주는 그런 산업이 사실 코모더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케미칼 사업을 또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화를 많이 내시겠죠.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기술력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프로세스 자체가 가지는 기술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또 스페셜티 제품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정도면 아마 이 케미칼 산업의 어떤 기본적인 DNA 좀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부침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이런 코모더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유, 그다음에 뭐 철강석, 철강, 그다음에 이런 석유화학 이런 제품들이 거의 이런 식의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가설이었죠. 이게 스페셜티 제품군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나 그것이 거의 유일한 이제 차별화 영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업체는 기술력으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라 있을 텐데 수율과 양산 기술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거를 의미 있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크게 없다면 롯데캠 같은 업체들이 이제 이런 영역에서 좀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이런 제품 안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전기차 시장이고, 특히나 그 안에서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가장 그 고부가 가치는 배터리였죠. 근데 배터리의 제조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중국과 미국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북미가 향후 5년 안에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지역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일단 자동차 수요가 많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주도적인 방침, 규제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이 속속 이제 북미 그 테리토리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영역 내에서 제조 공장들을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수급되는 원재료들도 그 지역 내에서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북미 시장도 꽤 괜찮은 이런 그 고순도 EC, DMC 이런 그러니까 EV 전기차의 원재료가 되는 그 물질들에 대한 수요는 꽤 많아질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자체, 전기차 제조 공장 자체가 많이 깔린다라고 하면 ABS가 그런 거잖아요. 그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고급진. 네. 그래서 예, 그 헤드라이트나 백라이트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투명한 거 이런 것들 생산하는 그거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 원재료가 ABS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일 거고.
강도가 좋은 이 플라스틱 뭐 이런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보면 전기차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꽤 많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들이 전기차 공장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안에서 북미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 중에 하나로 커나가지 않을까. 더군다나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좀 많은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인프라의 재건에 들어가는 재료로 또 이런 게 있었네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 산업 관점에서도 북미는 괜찮은 시장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죠? 네, 그런 정도 좀 이해하시면 이 시장의 거의 대부분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미가 그 원재료도 생각보다 좀 싸고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 업체들이 잠재적인 수요가 꽤 많이 있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 기반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자동차 시장이 원래는 되게 전통적으로 머추어한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인구에 따라서 이제 증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라는 패러다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성장 산업의 수요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 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구상의 국가적인 패권도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가 굉장히 그 부분을 놓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전기차 에코시스템을 전부 미국 내에 자국 내에 설치하라라는 쪽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고 자동차용 그 반도체 사업체들한테도 그런 푸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불러가지고 공장 뭐 북미 지역에 더 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기준으로 조금 더 이 수요 산업 그러니까 왜 이 전기차의 디스럽션이 중요하냐면 이런 되게 올드한 기존의 중간재를 생산해내는 코모더티 사업군들에게 큰 그 뭐랄까요 그 디스럽션을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 철강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 석유화학 제품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죠. 이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전기차 산업을 잘 이해하시고 그 기준에서 좀 판단해서 그 임팩트를 이해하시면 아마 굵직굵직한 측면에서의 트렌드는 아마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또 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네, 어, 좀 위로 올려주실래요? 네. 뭐였더라? 네, 위에서 뭐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일 위에요. 아, 그, 네, 그 대산단지에 이거 투자를 하는 게 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중국이랑 서산이랑 되게 대산이 서산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방금 중국 얘기하시는 거 듣고 중국 인도 얘기 하시는 거 듣고 생각난 건데 혹시 그 서산이라는 데 그게 석유화학단지가 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중국이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을까요? 음, 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네. 그러니까 국내 어떤 그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울산, 여수, 지금 대산, 요렇게가 메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나 저기나 사실 그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게, 네. 그 물류비 차이잖아요. 네. 근데 물류비 차이인데, 물류비의 핵심은 얼마나 씻고 내리느냐가 많을 거냐, 음, 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대산이냐 울산이냐의 차이는 그렇게 뭐 비용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는 보이진 않고 뭐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대산에서 하면은 몇 달러라도 그 운임에서 세이빙은 있겠죠. 음, 근데 그것 때문에 대산에 투자한다라는 것만 생각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이 중국 시장이
저는 생각보다 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 내 석유화학 산업 단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어쩔 수 없이 석유화학 산업은 약간 우리나라가 발전해 온 걸 보면,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어떤 2차, 그러니까 그 중화공업 시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발전 스텝, 그 산업의 발전 단계를 중국도 거쳐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자체적으로 석유화학 단지들을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무조건 지는 거죠. 음, 예. 그렇게 보면 과연 뭐 대산이냐 울산이냐 여수냐가 중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이 텅 빈 시장이 아니니까 그 안에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 플랜트를 짓고 있으니까 그 임팩트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한 몇 시간 정도의 차이 날 거니까 울산하고 비교하면 꽤 차이 나죠.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배로 운송되는 시간 차이는 있을 거니까 음, 그거에 따라서 뭐 톤당 1불씩 막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1불 때문에 수요처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석유화학 산업단지는 전부 그 해안에 그 접해 있죠. 다 이제 납사가 네. 들어와야 되고 또 원재료가 그 제품이 수출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예, 그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음, 네, 그거 외에는 뭐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ABS, SAP, 그다음에 아까 PC 뭐 이런 또는 그 전에 그 원재료가 되는 거 아까 뭐였죠? 그 뭐가 있었죠? 네네. 그런 것들은 네. 중국에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많이 팔로업이 안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음, 그죠? 그래서 네. PP, PE 이런 커머더티성 제품에 집중돼 있다면 대산에서 주력해서 그쪽으로 수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러기에는 뭐,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롯데캠은 대산에 그 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LG캠이 여수, 대산, 그다음에 음, 롯데캠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울산에는 주로 정유사들, 그다음에 SK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게 뭐 엄청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왜 국내에 지었냐에 대해서 또 제가 조사하면서 추가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조사하면서 찾은 건데 EV용 ECDMC를 만드는 그 회사가 국내에 지금 하나도 없고 롯데케미컬이 처음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국내에 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좀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음, 음. 아, 그거는 확실히 맞겠네요. 그거를 알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EV 배터리의 대규모 제조사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케미칼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매출처인데, 신규 사업의 이제 영역인데, 네, 그거를 생각하면 무조건 국내에 지어야겠네요. 국내 플랜트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의 수요 업체 중에 이제 큰 게 EV 배터리의 원재료 쪽으로도 이제 되게 큰 먹거리가 생겼으니까 그게 되게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렇게 치면은 LG화학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있으니까 음, 거기서 다 가져갈 거고 롯데캠은 그러면 SK와 이제 삼성 SDI를 노려야 되는데 SK도 그 케미칼 플랜트들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죠? 네. 그러면 국내가 그래도 역시나 좀 뭔가 사업하긴 힘드네요. 그 뭘 제가 해도 네, 다 있고. 전기차 그거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대표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SDI인가 SK 쪽이랑 JV를 하나 막 맺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롯데가요? 네, 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런 투자를 하려면 뭔가 이게 락인을 하나 해놓고 이게 판매처가 하나 있어야 이게 이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만들어놨다가 내 거 사줄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이게 정말 사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얘기들 저도 오늘 많이 배웠네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인사이트풀 있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 논의는 요 논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